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산다는 건 곧 끝없는 전쟁입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잔소리, 사소한 말실수에 날아드는 비수 같은 말, 멈추지 않는 갈등의 폭풍. 그 속에서 노년은 천천히 부서집니다. 병보다 무섭고 가난보다 치명적인 건 바로 사람과의 충돌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며 억지로 함께 살면 결국 내 삶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싸움도 끝없는 눈치도 사라집니다. 고요한 하루, 단순한 집안일, 자유로운 선택. 그것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노년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조용히 늙어갈 수 있는 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시끄러움입니다. 집안의 다툼, 끝없는 요구, 멈추지 않는 참견. 그 소음 속에서 늙어간다는 건 잔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고요해야 할 노년이 전쟁터 같은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은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침묵이 집안을 채우고 그 침묵이 곧 평화가 됩니다. 조용히 늙어간다는 건 더 이상 아무도 주지 못하는 마지막 남은 호사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윤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손주의 울음소리,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TV 소리를 크게 틀어대는 가족들. 그녀는 작은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일 전쟁 같은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또 아프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고, 한숨을 쉬면 집안 분위기 흐린다며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마 개로도 막을 수 없는 건 마음속의 소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흘린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고요를 잃었어. 늙어간다는 건 조용히 사라지는 건데 매일 싸움과 소음 속에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 결국 그녀는 아들 집을 나와 원룸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호사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외로움은 참을 만하지만 소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야. 부산에 사는 최성호 씨 역시 충격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이 두려워 딸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들려오는 건 잔소리와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조용히 닫으세요. 아버지, 물컵은 이렇게 놓으셔야죠. 심지어 TV를 보다가 웃기만 해도 아버지, 애들 자는데 왜 소리 내세요? 라는 핀잔이 이어졌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늙어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시끄러움의 원인으로 몰렸습니다. 침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집안에서 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손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의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는 집 안에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된 그의 내면은 시끄러운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사람들과의 동거가 아니었어. 나는 단지 조용히 늙어갈 권리를 원했을 뿐이야. 혼자 산다는 건 외롭지만 동시에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늙어가는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호사입니다. 시끄러운 갈등, 불필요한 잔소리, 눈치 주는 소리에서 벗어나 오직 내 숨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두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내 짐이 아니라 남의 짐입니다. 자식의 빚,
손주의 학원비, 형제의 부탁, 친구의 하소연.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떠안으며 내 인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노년은 사라지고 남의 삶만 짊어진 채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남의 불행은 내 몫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내 짐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 내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정희 씨는 평생을 남의 짐을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노년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만 버티면 돼. 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카드빚, 세금 체납, 심지어 사채까지 그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희 씨는 결국 수십 년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내가 왜 아들의 인생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거야? 결국 그녀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입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마세요. 아니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을 떠나 홀로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건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였어. 혼자가 된 지금이 오히려 해방이야. 부산에 사는 김상호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의 학원비를 대주고 며느리의 생활비까지 책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다 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쓸 돈 한 푼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 밥마저 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은 그가 병든 줄조차 몰랐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에도 조금 더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 씨는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인생만 떠안고 살다 갔다. 내 인생은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어. 남의 인생을 짊어지는 순간 내 노년은 사라집니다. 자식의 실패, 형제의 욕심, 친구의 하소연을 대신 떠안다 보면 결국 내 건강, 내 돈, 내 평화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남의 고통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빚도, 갈등도, 하소연도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오직 내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는 무게는 끝내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내 어깨 위의 짐이 사라지고 늦게라도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진짜 비극은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의 허락을 받고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정작 견딜 수 없는 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비록 쓸쓸할지 몰라도 내 죽음의 순간까지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은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지만 정작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하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라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곧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윤숙 씨는 밥을 먹는 시간조차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엄마, 건강 생각 안 하세요? 라는 핀잔이 반찬을 하나. 잘못 집어 먹으면 엄마, 이건 아이 거예요. 라는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지만 그녀는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아들은 엄마, 병원비는 이렇게 쓰셔야죠. 라며 모든 결정을 대신했습니다. 그녀가 토해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의 하녀였고 이제 늙으니 환자일 뿐이야. 내 삶의 주인은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어. 결국 이윤숙 씨는 아들 집을 떠나 홀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외롭다고 했던 첫날 밤 그녀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내가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어떻게 늙을지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죽음의 순간까지 내 주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혜남 씨의 사례도 뼈아픕니다. 그는 은퇴 후 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처음엔 효심 가득한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은 족쇄에 묶였습니다. 집안의 자빌은 그의 몫이었고 TV를 보다가 웃으면 아버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세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성년자가 된 것처럼 감시당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병원에서 왔습니다. 정 씨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딸은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남이 정하냐? 결국 그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원룸을 얻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말했습니다. 비록 혼자 늙어가지만 이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의 말은 노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독의 선택이 아니라 존엄의 선택입니다. 자식의 허락 아래 늙는 것보다 내 결정 속에서 늙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건 지옥이고 고요 속에서 내 뜻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축복입니다. 네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날아드는 말의 칼날입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혀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친구의 뒷담화, 자식의 무심한 말, 형제의 차가운 눈빛, 피를 나눈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모르는 이에게 맞는 주먹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상처 줄 사람도 없고 눈치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내 말, 내 마음만 존재합니다. 그 고요가 곧 평화이고 상처 없는 삶이 곧 행복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명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엄마, 또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칭찬을 했다가 며느리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든 말이 불편한 말로 취급되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살고 있는데도 죄인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상처가 돼. 내 입은 이미 다쳤고 내 마음도 다쳤어. 김 씨는 결국 자식의 집을 떠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에게 상처받으며 사는 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부산 사구에 사는 최재호 씨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우정이 아니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는 늘 그의 자식을 흉보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야, 내 아들은 아직도 자리 못 잡았냐? 우리 애는 벌써 집 샀어. 또 다른 친구는 뒤돌아서 그의 가정사를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최 씨는 결국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는 인간들이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이라 더 아팠다. 그 후 그는 술자리를 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아.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늙어가지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더라.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피로만 남깁니다. 자식은 무심한 말로 가슴을 찢고 친구는 뒷담화로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형제는 돈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상처 줄 인간이 사라지고 오직 내 마음만 남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들리는 건 TV 소리와 내 호흡뿐입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인간관계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남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그 상처에서 해방되고 비로소 내 노년은 평온해집니다. 5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사치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내 시간, 내 공간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얽혀 살면 그 마지막 사치조차 빼앗깁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났는지, 밥을 뭘 먹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낱낱이 노출됩니다. 내 인생인데도 늘 감시당하고 내 집인데도 늘 침입당하는 기분. 결국 그 속에서 사생활은 산산조각 나고 마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간섭도 질문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곧 법이고 내 공간이 곧 성입니다.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된다는 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효심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엄마가 혹시 쓰러질까봐. 그러나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그녀가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아들은 바로 전화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또 드세요? 건강 생각 안 해요? 손주도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뭐 하세요? 문 잠그면 안 돼요. 그녀는 결국 자기 방에서조차 자유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라고 떠들었습니다. 사적인 일이 동네에 퍼져버린 순간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공간이 없어. 내가 뭘 하든 다 들키고 다 간섭당해. 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결국 최 씨는 아들의 집을 떠나 혼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방에서 문을 잠그고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다. 부산 남구에 사는 박영수 씨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침범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라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녁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아버지 뭐 하세요? TV 같이 보시죠. 라며 억지로 불려 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은행 통장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아버지,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라며 간섭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기운에 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이지 내 죄수가 아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걸 보고해야 하냐? 그 후 그는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말은 잔혹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우울증이 겹쳤습니다. 결국 그는 딸의 집을 떠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매일 새벽에 산책을 나가고 밤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지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누구도 묻지 않아.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지 몰랐어. 그의 말은 사생활의 가치를 증명하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비밀이 곧 평화입니다. 여섯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생활비 계산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족쇄는 돈입니다. 버는 건 줄고 나가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족쇄가 풀립니다. 먹을 만큼만 사면 되고 쓸데없는 지출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 얽혀 살면 생활비는 미궁이 되고 계산은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눈치 없는 지출, 통제 불가능한 소비, 끝없는 요구가 노년의 피를 말립니다. 결국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생활비의 덫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혼자 살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내 손 안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그 단순함이 곧 마음의 평화가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효도라 믿었던 동거는 곧 파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조금 보탰지만 며느리와 손주의 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냉장고는 늘 가득했지만 그 채우는 돈은 모두 그녀의 연금이었습니다. 손주 학원비, 며느리의 취미 생활비까지 결국 김 씨의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어 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으론 부족해요. 좀 더 보태 주셔야겠어요. 그 순간 김 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마저 남의 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 그녀는 친구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활비 계산도 못하는 인생이 됐어.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았어야 하지? 결국 김 씨는 아들 집을 나와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룸의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직 자신이 고른 음식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돈이 내 손에 남는다. 생활비가 단순해지니 마음이 가벼워졌어. 부산 서구에 사는 이성호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아버지 생활비는 저희가 다 챙길게요. 라며 효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지출이 그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심지어 인터넷 요금까지. 딸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사니까 공과금은 분담해야죠. 그러나 실제로는 분담이 아니라 정가였습니다. 손주의 스마트폰 요금, 외식비까지 고스란히 그의 연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끝날 때마다 통장은 텅 비었고 그는 술로 분노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를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허덕여 건강까지 포기하실 겁니까?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과 얽혀 사는 한 생활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결국 그는 딸 집을 떠났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남았지만 지출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졌습니다. 쌀 한 포대, 약값, 전기세, 가스비. 계산이 단순해지자 오히려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롭냐고? 아니, 나는 이제야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산다. 단순한 계산이 내 마음까지 구해냈다.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얽힌 관계 속에서 끝없이 새어나가는 생활비의 덫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버는 만큼 쓰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소비합니다. 통장의 흐름이 단순해지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65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65세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병원 가는 걸 아까워하십니까? 약값 아끼려고 참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효자여도 내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여행도 갑니다. 건강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취미도 즐깁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광주 북구 이모 씨 67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무시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돈 아까웠습니다. 약 먹는 것도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관리 안 했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석 달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 나갔습니다. 퇴원해도 약 먹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씨는 계산했습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이 돈 안 들었습니다. 건강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무릎 아프지 않습니까? 허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퇴원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1시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습관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 고쳤습니다. 채소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 챙깁니다. 과일도 먹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습니다. 비용 100만 원 듭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검진은 투자입니다. 보험입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습니다.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 들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잘 씹어야 소화됩니다. 보조제도 먹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먹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듭니다. 의사가 권한 것들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매일 걷고 계십니까? 식단 관리하십니까?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운동하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전신 운동됩니다. 헬스장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근육 있어야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골밀도 유지됩니다. 식단 관리하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염분 줄이십시오. 혈압 관리됩니다. 설탕 줄이십시오. 당뇨 예방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콜레스테롤 관리됩니다. 단백질 충분히 드십시오.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필요합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두부도 드십시오. 계란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괜찮습니다. 물 많이 마시십시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십시오. 신장 건강 좋아집니다. 혈액 맑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변비도 예방됩니다.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65세 넘어서도 술, 담배 하십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간 망가집니다. 폐 망가집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못 끊겠으면 병원 가십시오. 금연 클리닉 가십시오. 수면 충분히 취하십시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못 주무시면 의사 상담하십시오. 수면제 처방받으십시오. 불면증 방치하면 우울증 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취미생활 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3년 전 쓰러졌던 그 사람 아닙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식단 관리합니다. 약 먹습니다. 검진 받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활력 넘칩니다. 67세지만 60세처럼 보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건강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더 큰 돈 썼다고 합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잃으면 그 돈으로 다시 사야 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65세 넘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자유롭습니다. 건강해야 꿈 이룹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현명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배움이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세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것 배우십시오. 뇌가 살아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기억력 좋아집니다. 집중력 높아집니다. 젊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부산 동래구 최모 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6세까지 TV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뉴스 보고, 저녁 예능 봤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방금 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뇌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뇌를 어떻게 쓸까? 그냥 문제집 풀까?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흥미있는 걸 배워야 합니다. 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기타였습니다. 최 씨는 66세에 기타 학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 다 젊었습니다. 40대, 50대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나이 상관없다고 격려했습니다. 최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코드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악보 읽기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유튜브 보며 독학도 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곡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제법 칠 수 있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발표회 나갔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기타 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싶은 게 없습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악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글쓰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외국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65세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최 씨는 지금 70세입니다. 기타 4년째 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쳤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자부심 생겼습니다. 자신감 생겼습니다. 최 씨는 이제 우쿨렐레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보다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평생 배우며 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무료 강좌 많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뭐든 있습니다. 등록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컴퓨터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제대로 쓰십시오. 유튜브 보는 법 배우십시오. 카톡 잘 쓰는 법 배우십시오. 사진 찍는 법 배우십시오. 편집하는 법 배우십시오. 디지털 시대입니다. 뒤처지지 마십시오.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배우십시오. 여행 갈 때 유용합니다. 중국어 배워도 좋습니다. 일본어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글쓰기 배우십시오. 자서전 쓰십시오. 여러분 인생 기록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남기십시오. 손주들에게 남기십시오.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리 배우십시오.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식 요리법 배우십시오. 배우자 위해 요리하십시오. 친구들 초대해서 대접하십시오. 보람 있습니다. 운동도 배우십시오. 요가 배우십시오. 필라테스 배우십시오. 태극권 배우십시오. 게이트볼 배우십시오. 새로운 운동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깁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66세에 기타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안 했으면 치매 왔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 맑습니다. 기억력 좋습니다. 매일 즐겁습니다. 살만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 시작하십시오. 뇌를 깨우십시오. 젊어지십시오. 배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65세 넘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 집에만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 귀찮습니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고립되면 빨리 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치매 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받습니다. 대화하면서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정보도 얻습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보다 낫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배우자를 68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외출도 안 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고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조금씩 얼굴 익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이 커피 마셨습니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속상한 일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위로해 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화투도 쳤습니다. 윷놀이도 했습니다. 노래방도 갔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칠째 집에만 계십니까? 누구랑 이야기 나눈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경로당 가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노인대학 가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나가십시오. 익숙해집니다.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등산 동호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납니다. 노래 동호회도 좋습니다. 합창단도 좋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도 생깁니다. 자원봉사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급식소에서 봉사하십시오. 보람도 있고 사람도 만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행복을 줍니다. 우울증 예방됩니다. 종교 활동하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절 가십시오. 성당 가십시오. 종교 있으면 공동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생 교육원 다니십시오.
강좌 들으십시오. 배우면서 친구 사귀입니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납니다. 대화 나눕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박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매일 경로당 갑니다. 친구 10명 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등산 갑니다. 한 달에 1번은 여행 갑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배우자 잃고 경로당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약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많은 노인이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치매 발병률 낮습니다. 우울증 적습니다. 행복도 높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관계 맺으십시오. 친구 만드십시오.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귀찮아도 나가십시오. 어색해도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시간 지나면 편해집니다. 친구 생깁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혼자 살지 마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사람과 사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3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매일 전화하십니까? 매주 집에 가십니까? 너무 자주 만나면 문제입니다. 너무 안 만나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간섭하게 됩니다. 자식 일에 참견합니다. 며느리 사위 일에도 끼어듭니다. 손주 교육에도 관여합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멀면 외로워집니다. 자식 생각납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 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66세까지 아들 집 근처 살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들 집 갔습니다. 손주 봐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며느리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옵니다. 간섭합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에 참견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식에 잔소리합니다. 청소하는 방식에도 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아들 집 안 갔습니다. 토라졌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 씨는 나갔습니다.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말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자주 갔습니다. 간섭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안 갔습니다. 간섭도 줄였습니다. 참견 안 했습니다. 며느리 방식 존중했습니다. 손주 교육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웃으며 반겼습니다. 먼저 전화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 해놨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가지 마십시오. 미리 연락하십시오.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바쁘면 다음에 가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방식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방식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참견 안 하십시오. 조언 구할 때만 말하십시오. 손주 교육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요즘 육아 방식 다릅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합니다. 믿으십시오. 간섭하면 싸움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매번 줄 필요 없습니다. 명절 용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함 없어집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정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 가족과 관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서로 기다려집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웃습니다.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거리 두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기 인생 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적당히 연락하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게 65세 넘어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은 다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드실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무려 197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혼자 살게 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가 안부를 물어줍니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누구에게 연락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혼자 살다가 죽는 시대, 이건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고 계시고 효과를 보고 계신 것들입니다.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고 불안한 시간이 아닌
당당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준비해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고독사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응급연락망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에 자녀들 전화번호만 저장해 놓으셨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까운 이웃, 친한 친구, 동네 병원, 119, 그리고 요즘은 각 지역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연락처를 모두 저장해 두시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주민센터에 가셔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건강검진도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귀찮다고 별 탈 없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큰 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신호들을 미리 발견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먹어야 할 약이 여러 개라면 약 봉투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거나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십시오. 요즘은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쉽게 설치해 줄 겁니다. 약을 제때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근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30분씩만 동네를 산책하십시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입니다. 집 안 환경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셨습니까? 계단이나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집안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은 없습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특히 겨울철 낙상 사고가 많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호출기를 준비하십시오.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형태의 응급 버튼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상황에서 버튼 하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두면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건강관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집에 혼자 있다는 뜻이지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랑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건넨 한마디가 오늘 하루 유일한 대화였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식욕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건강을 망칩니다. 경로당부터 나가보십시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화투라도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나가면 금방 친해집니다. 경로당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정보도 나눕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요즘 복지관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스마트폰 교실, 그림 그리기, 요리 교실까지 있습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서 친구도 사귀는 겁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도움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도서관 책 정리, 지역 아동센터 급식 봉사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종교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정기적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종교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챙기는 문화가 있어서 혼자 사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자녀들,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십시오. 사진도 보내고 받고 영상통화도 하십시오.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 훨씬 덜 외롭습니다. 어렵다고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과 인사라도 자주 나누십시오. 가끔 반찬을 나눠 먹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이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 커피 한잔하는 친구,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등산 가는 모임, 이런 정기적인 약속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지탱해 줍니다. 혼자 산다고 고립되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안전망입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혼자 살면서 가장 불안한 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십시오. 국민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기초연금은 받고 계신지, 매달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고 병원비는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히 아는 게 낫습니다. 기초연금은 꼭 신청하셨습니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작은 돈 같아도 1년이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신청만 하면 되는데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꼭 알아보십시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틀니 같은 치과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통신비,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연간 13만 원을 공연, 영화, 책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혜택들을 모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십시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건 최대한 피하십시오. 자녀가 기꺼이 도와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자녀도 자녀 인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먹는 건강식품 사지 마십시오. 전화로 파는 물건들 조심하십시오. 특히 금융상품이나 보험은
자녀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가입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통장을 정리하십시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면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생활비만 넣고 비상금 통장에는 병원비 같은 급한 상황에 쓸 돈을 넣어두십시오. 용도별로 나눠두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료 급식소나 경로식당도 활용하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성이 있어야 마음도 편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노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기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씻을 필요도 못 느끼고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텔레비전만 보는 날들이 계속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7시, 내일은 10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어나면 창문부터 여십시오.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으십시오. 혼자 있어도 몸단장을 제대로 하십시오.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으면 나태해집니다.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을 입으면 기분도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오늘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하십시오.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십시오. 혼자라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밥 한 공기에 반찬 두세 가지,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영양실조가 오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먹는 게 귀찮다고요?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거나 간단하게라도 꼭 드십시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십시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상적인 집안일이 운동이 됩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마음도 지저분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하면 부담도 없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십시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낮과 밤이 바뀌면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짧게 자고 일어나서 오후 활동을 하십시오. 오후에는 밖에 나가십시오.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산책이든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후 2시면 공원 벤치에서 만나는 친구, 오후 3시면 경로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약속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십시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7시 전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잡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뭔가 손을 움직이는 일을 하십시오. 뜨개질,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퍼즐 맞추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 10시나 11시쯤에는 잠자리에 드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월요일은 경로당, 화요일은 복지관 노래교실, 수요일은 병원 가는 날, 목요일은 친구 만나는 날, 금요일은 장 보는 날, 이렇게 요일마다 할 일을 정해두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청소는 언제 하십니까? 빨래는 무슨 요일에 하십니까? 장은 언제 보십니까? 이런 것들도 요일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일을 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습관이 됩니다. 달력에 중요한 날짜를 표시해 두십시오. 병원 예약일, 자녀 생일, 친구와의 약속, 이런 것들을 달력에 적어놓고 매일 확인하십시오. 스마트폰 알람도 좋지만 큰 달력을 벽에 걸어놓고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루틴이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매일 가야 할 곳이 있고, 매일 만날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미루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장 써보셨습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배려입니다. 유언장은 꼭 써두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두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분명하게 적어두십시오.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통장과 비밀번호 목록도 만들어 두십시오.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적금은 어디에 있는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적어서 봉투에 넣어 두십시오. 믿을 만한 자녀에게 위치를 알려주거나 변호사나 공증사무소에 맡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찾느라 고생합니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한 곳에 모아두십시오. 급할 때 찾느라 허둥대지 않도록 정리해두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연명의료계획서도 작성하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녀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미리 본인의 뜻을 밝혀두는 겁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으십니까? 화장을 원하십니까? 매장을 원하십니까? 수목장은 어떠십니까? 장지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정해서 적어두십시오.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달라든지, 부의금은 받지 말아달라든지, 본인의 뜻을 분명히 해두십시오. 사전장례 의향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지, 수의는 어떤 걸로 할지, 영정사진은 어떤 걸로 쓸지까지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과 상담하면 미리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길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자녀들도 부모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먼저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내 주십시오. 주거 문제도 미리 정리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두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팔아서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기부할 것인지 본인의 뜻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집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후견인 제도도 알아두십시오. 만약 치매나 다른 이유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 의사가 있으시면 그것도 등록해 두십시오. 사망 후에 본인의 몸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미리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은 인터넷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의 처리 방법도 적어두십시오. 오래 모아온 책은 어디에 기증할지, 아끼던 그릇은 누구에게 줄지, 이런 작은 것들도 적어두면 자녀들이 처리하기 편합니다.
디지털 자산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 이메일 계정, 카카오톡 같은 것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자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두십시오. 이런 준비들이 우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마음도 홀가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울증은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시오.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인사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울함을 몰아냅니다.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겁니다.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혼자 앓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인정하십시오. 외롭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외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나라도 찾으십시오.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외롭지 않습니다. 돌봐야 할 생명이 있으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다만 본인이 돌볼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키울 자신이 없다면 복지관에서 하는 반려동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웃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든, 재미있는 영상을 보든, 친구와 수다를 떨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전이 좋았다고 과거만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많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자주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자기 삶을 잘 사는 게 부모가 바라는 일 아니었습니까? 자녀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하십시오. 명상이나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삶이 불행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경제적 독립, 생활 루틴, 법적 준비,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그래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잖아. 좋긴 뭐가 좋아. 재혼은 지옥문 열리는 소리야. 사랑은 2번째가 더 단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따뜻한 동반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돈 문제로 싸우고 자식과 등을 지며
병실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을 찾아 시작했지만 결국 후회로 끝난 인생이 수두룩합니다. 낯선 사람의 습관, 숨겨진 빚, 끝없는 간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싸늘한 시선. 그것이 노년 재혼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말은 착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돈이 누구의 돈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노년의 재혼은 통장에서 끝납니다. 내 돈이 어느 순간 우리 돈으로 불리고 결국엔 당신 돈 아니잖아로 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따뜻한 밥상 위에서 시작된 사랑이 재산 문제로 찢겨나가는 현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돈의 경계가 무너지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4세 정만호 씨는 40년 함께한 아내를 잃은 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67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첫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니까 돈도 같이 관리해요. 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믿음이란 게 이런 거겠지라며 통장을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몇 달 지나자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카드값이 늘어갔습니다. 생활비 좀 썼어요 라는 말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의자 본인 맞으시죠? 통장에서 현금 인출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 돈 뭐야? 아내는 태연했습니다. 내 조카 결혼식이라 도와준 거야.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돈? 그건 내가 평생 모은 연금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의 통장은 공동의 것이 됐고 그의 삶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그 여자한테 다 맡겨요? 정 씨는 당황하며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했지만 그 한마디가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며 문을 닫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나쁜 사람 됐대요 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랑 하나로 시작된 결혼이 가족 전체를 갈라놓은 겁니다. 서울의 70세 박정자 씨 역시 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마음을 의지할 상대를 찾다 만난 72세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는 따뜻했고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석 달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연금 통장으로 공과금 좀 내자. 내 통장은 지금 묶여 있어서 그래.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까지 모두 그녀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전처 자식에게 생활비 좀 보내라며 100만 원을 이체한 기록을 보고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라고 외치자 남편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인데 그게 왜 내 돈이야? 같이 쓰는 거지. 그 말은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고 돈이 남았습니다. 싸움은 커졌고 결국 자식들까지 개입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게 해요. 다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서류상 배우자였고 법적으로 그를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이혼했지만 그 사이 통장엔 단돈 12만 원만 남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경제 합병입니다. 하지만 그 합병엔 계약서도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 돈이라는 말이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주문입니다. 결혼 초반엔 서로를 위한다며 쓰던 돈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칼날로 바뀝니다. 결국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무너집니다. 그 돈이 내 돈인지 우리 돈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통제불능의 혼돈으로 빠집니다. 평생 지켜온 노후 자금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스며들듯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뒤에 빈 통장은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당신의 평생의 피땀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